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번 학기 시작 수업이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과 직접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손에 좀 주목을 해서 손과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과 건축에 대한 주제를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있는 유명한 그 동굴 벽화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 동굴 벽화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 각지에 그 유명한 벽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시인들이 그린 그 벽화들이죠. 여기 있는 그 장면은 1922년도에 발견된 프랑스의 로트주에 있는 페슈 메를로 동굴 벽화의 이제 구석기 시대의 그 유적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제가 주목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의 손자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굉장히 많은 동물과 어떤 여러 가지 인물에 대한 어떤 그림들 또는 반점들 또는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그 상세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왜 동굴 벽화에 사람들이 그 손자국을 남겼을까라는 것에 그 의문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이제 가능하겠지만은 이곳에 자신들의 어떤 그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왜 그 사람의 존재를 이 손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보여주었냐 하는 그 점입니다. 뭐 인간에 대한 정의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그 측면이 있었고,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손이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 계기가 이제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두 발과 두 손이라고 하는 손과 발의 어떤 구분이 명확해지고, 또 손을 가지고 좀 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이런 동물들을 뭐 수렵을 하거나 또 그것을 수렵한 것을 자신들이 그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전부 손이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 부위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시인들은 여기에 자신의 그 손자국을 곳곳에 표현함으로써 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었다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얘기는 이런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건축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많은 건축가들의 그 손에 대한 어떤 그 모습들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손을 갖다 표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손과 건축이라는 것이 정말 생뚱맞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건축하는 모든 행위에는 손으로부터 작동되는 것들이 전부 관여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도면을 그리고, 손으로 집을 짓고,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또 그 도구를 손을 이용해서 그 활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공간 그 내부에서도 곳곳에 손의 흔적이 닿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손과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그림 말고 뒤에 이제 사진이 나오겠지만은, 제가 유학을 할 때 북경에서 만난 고태경이라고 하는 지금 돌아가신 그 대목수분을 만나면서 또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한국의 건축문화의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전통 건축을 하는 대목장들은 아무도 기념해주거나 전시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연회에서 건축가와 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떠올랐던 것이 그 건축가의 손, 소위 말하는 장인의 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태경 씨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어떤 건축을 하는 손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간단한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얘기는
손과 건축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또 우리가 건축 역사를 바라보는 눈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여러 곳에 이렇게 그 손의 흔적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그 손의 모습이 그 동굴 벽화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손이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점을 보다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역시 동굴 벽화에 나오는 인체를 그린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을 형상화되어 있고요. 거기에 주요 부위를 명확하게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손과 머리와 다리와 팔과 몸통과 그리고 성기 부분이 과장되게 이제 묘사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의 상형 문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글자로부터 유래가 되는 중국의 어떤 그 문화의 양상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손 숫자가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5개가 이제 펼쳐 있는 그 모습에서부터 손이라고 하는 손 숫자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이제 형성된 것을 보면 역시 우리 인간에게는 이 5개의 손가락으로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이 손의 의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면 어떤 것은 손가락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은 손가락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뭉쳐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사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연상해 본다면 처음에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그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 있는 거와 비슷한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죠. 대개 보면 동그라미로 해서 주먹을 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을 이제 구별해서 그린다든지 그러다 점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손가락 5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는 이제 비로소 손톱에 이르기까지 손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자세히 묘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손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점차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인식의 어떤 형성 과정을 갖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이제 주목을 해보면 이거는 구석기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구석기 시대 인간의 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인간의 손의 어떤 역할은 당연히 도구를 만드는 것이죠. 도구를 만들어서 그 도구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아니면 가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그 손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신체 일부도 전체가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손이 강조돼서 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손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빻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껍질을 벗기는 장면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도구와 대상과 손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어떤 그 요소들이 서로 영향관계를 맺으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또는 취득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인체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서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물론 모든 인체의 그 요소들이 다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손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아마 요즘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장면이죠. 요즘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쓰는 모습을 제가 거의 학교에서는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컴퓨터의 자판을 두드리거나 핸드폰에 그 숫자를 이제 핸드폰에 있는 그 자판을 또 두드리거나 아니면 전자북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어떤 전자장비에 의존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고 또 읽어내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점차 이런 모습은 앞으로 이런 사진이나 박물관에서나 이제 볼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물론 화가가 이제 인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연필을 잡고 그리는 그런 손의 모습입니다. 아까 원시인들이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 작업을 하는 장면하고 매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연필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손끝을 통해서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요즘 하도 이제 그 연필 잡을 기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연필 잡는 방법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필을 잡고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골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어린아이들이 또 하나 연습하는 도구로서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젓가락 잡는 그 도구죠. 젓가락.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젓가락질을 잘 못하니까 젓가락질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손가락을 끼워 넣고 젓가락 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까지도 현재는 고안이 돼서 통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손을 쓸 기회들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전화가 돼 가면서 그거에 따른 이런 도구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습은 어린아이가 이제 그 골무를 이용해서 연필을 잡고 글씨 쓰는 연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글씨를 잘 못 쓰는 게 그렇게 크게 흉이 되는 건 아닌 시대가 됐죠. 모든 것이 이제 컴퓨터 인쇄물이라고 하는 출력물을 가지고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직접 손을 써서 표현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어떤 결혼식장이나 아니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을 준다든지 축의금을 전달을 할 때 방명록에 서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서명할 때 보면 이제 그 자신이 얼마만큼 글씨를 쓸 수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아직은 그 글씨를 쓰는 연습이 좀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그 글씨 쓰는 그 사인,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방명록에 그 자기의 이름을 적는 거를 보면은 각각 거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잘 표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또는 또 어떻게 표현하면은 가장 그 섬뜩한 어떤 방명록의 사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전두환 그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그 자기 이름을 쓰는 그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독특한 캐릭터들이 그 자기의 사인에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붓글씨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붓글씨 쓴 그 작품들이 그 경매에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글씨를 쓴다는 것, 손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 정서 또는 속성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나타나는 방식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서는 이 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설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손의 작업을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손의 작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흥미로운 그런 그림이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봤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뭐 학생들이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저희가 대학 다니만 해도 대학에서의 미팅은 굉장히 빈번한 어떤 그 활동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또 남녀간의 어떤 그 만남의 어떤 자리로서 그 활용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여자친구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들 때문에 되게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서로의 손금을 봐주는 것을 통해서 빌미로 해서 그 신체적인 어떤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운명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족상, 투상, 수상, 관상, 그다음에 성명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체의 이나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동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서양에서도 역시 상당히 발달된 어떤 손에 대한 수상학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작가의 사진첩에서 우연히 발견을 한 건데, 서양에서도 동양 못지않게 이 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길흉 판단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두 장의 사진은 바로 손가락을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양 오행에 따라서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은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로서의 어떤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게 되면은 손가락에는 이름이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 식지, 중지, 약지, 소지라고 해서 우리가 엄지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새끼손가락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름을 또 한국어로 우리말로도 부르고 있지만은 한자로 보면은 엄지를 무지, 가운데 두 번째 거를 식지, 음식을 집을 때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식지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먹을 때 그 가루약 같은 거를 숟가락에다 이제 물을 타서 이렇게 물을 넣어서 저을 때 보통 옛날에 어머니들은 항상 그 약지 손가락을 가지고 그 네 번째 있는 손가락이죠. 그 새끼 손가락 바로 옆에 있는 그 네 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약물을 타야지 효과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에는 약지라는 이런 명칭이 붙어 있고 서양에서도 이 손가락을 메디신 핑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통된 어떤 그 장명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걸 보면은 그 역할이 유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우리가 소지라고 부르고 손바닥의 둔덕을 구분해서 금성구, 화성구, 목성구, 토성구, 태양구, 수성구, 제2화성구, 월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그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오행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기륭 판단을 하는 이런 요소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익히 이제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손장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손장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자 놀이입니다. 불빛을 배경으로 해서 그 그림자 놀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이야 뭐 놀이기구도 많고 그다음에 시청각 자료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림자 놀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수강스러운 그런 놀이 형태 하나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과거에는 저녁에 전등을 켜고 창문 바깥에 또는 문 바깥에서 그 창호지의 면에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그림자 놀이를 하는 것이 어린 시절 그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놀이거리 중에 하나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런 그림자 놀이는 역시 동서양이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손가락을 가지고 동물의 모습을 갖다 흉내낸다든지 어떤 형태를 갖다가 이제 묘사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생동감 있는 어떤 장면들을 갖다 이렇게 인식시키는 이런 일들이 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매개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손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놀이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등은 하북성 만성현에서 발견된 전한 시대의 그 유물입니다. 중산왕 유승의 아내인 두관을 갖다가 이제 묻은 그 무덤 안에서 발견된 이름 명칭 자체는 장신공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입니다. 등. 시녀가 등을 받쳐 입고 있는 모습인데 이 등은 아주 특별한 그런 등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구멍이 열려 있는데 이게 이제 빛을 이제 바깥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여기 있는 손잡이를 움직이게 되면 요것의 크기가 검은 부분의 크기가 열었다 닫혔다 하면서 광량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유명한 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손으로 등잔을 받치고 있는 그 모습과 그다음에 손 하나를 위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불꽃이 이제 올라오는 그 부분에 손을 하나 이렇게 대고 있어서 몸을 전체를 받쳐서 몸을 희생해 가면서
그 빛을 내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숭고한 모습을, 자기의 살신성 있는 어떤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예술 작품에서도 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조돼서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불교 신자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불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물 808호로 되어 있는 금동 탄생굴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7발자국을 걸어가서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던 그런 어떤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역시 이 두 손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존재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그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이것이 손을 위아래로 이렇게 들거나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평범한 자세로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지와 생각과 그 목적을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그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오자가 몇 개가 나서 죄송합니다. 여기 이건 왼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예술 작품 중에 아마도 가장 우리가 숭고한 어떤 의미를 갖다 부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국보 제78호로 지정되어 있는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에는 바로 그 의미들이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동은 재료를 뜻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미륵이라는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를 뜻하고 있고, 보살, 미륵 보살, 그 다음에 반가 사유상, 뒤에 이제 사유상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사유상. 이 사유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사유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예술가의 어떤 고민을 여기서 잘 읽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유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사람이 사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각으로 또는 이런 어떤 예술품으로 승화시킬 때 과연 어느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예술가는 바로 손가락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사유의 어떤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 얼굴의 이미지에서도 그 사색하는 모습이 잘 담겨져 있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이 그 미륵보살이 가지고 있는 손의 어떤 위치와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왼손은 오른손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리를 잡고 있으며, 오른손은 새끼손가락과 약지를 살짝 구부린 채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볼에 대서 깊은 명상에 잠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이제 물론 명상에 잠긴 어떤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에서 그런 걸 알 수 있지만, 만일 이 오른손의 모습이 왼손과 마찬가지로 다리를 만지는 이런 어떤 형상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에는 대단히 미흡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유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손의 자세가 어떠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손과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 예술가의 의지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아주 수작 중의 수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보로 지정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을 보면서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모습이구나, 사색하는 어떤 그 의미를 강렬하게 우리들한테 심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손가락과 얼굴에 약간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하고 손가락으로 얼굴의 볼과 이런 거를 이제 지그시 누르면서 명상에 잠겨 있는 이 모습에서 이 손의 표현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가까운 예를 한번 몇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북경 천안문 광장에 있는 모택동 기념관 앞에 세워져 있는 인물군의 그 조각상입니다. 조각상. 인민의 힘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아주 군체 조각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이런 군체 조각은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군체 조각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곳곳에 이런 그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무리를 지은 어떤 그 조각상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바로 이 앞에 최종적으로 앞에 이 한 사람의 손끝으로 뭐 뒤에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그 역량이 집결돼서 분출돼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손, 맨 앞에 있는 사람의 이 손이 뭐 책을 갖다 만지고 있다거나 차렷 자세로 있다고 한다면은 뒤에서 이 역동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은 어디로 분출되지 못하고 그냥 주저물러 앉아 있는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처럼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한 손에는 왼손에는 그 책을 띄고 있고 물론 책은 그 공산주의 사상에 관한 그런 책이겠죠. 그리고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고 손을 모아서 펼친 상태로 하늘을 향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역량들이 손끝으로 집결돼서 분출돼서 하늘로 뻗어나가는 이런 어떤 양상들을 굉장히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또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 미국의 뉴욕에 있는 뉴욕항 허드스강 입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모습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그 횃불을 치켜들고 한 손에는 촛불을 치켜들고 다른 한 손에는 독립선언서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내용을 잠깐 읽어보게 되면 이 그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에서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호증진의 어떤 선물로 표상으로 선물을 증정한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라 세계를 비치는 자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비치는 자유. 저 횃불은 그 세계의 자유를 비추는 그런 횃불이 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지만 후에 보면 이 횃불이 이제 뭐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로 바뀌어서 다르게 묘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그 횃불을 갖다 이렇게 들고 있고, 그다음에 7개의 대륙을 상징하는 그 뿔이 달린 그 왕관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하나 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역시 이 하늘로 높이 치켜든 이 횃불이 이렇게 손을 위로 향해서 천상을 향해서 이렇게 높이 들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받쳐 들고 있다든지 한다면은 그 의미와 의지는 굉장히 반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의 자세를 통해서 그 강력한 어떤 이 메시지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 손의 어떤 그 방향과 모습과 형태와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각기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좀 지금 중국을 생각하면 굉장히 생경한 그런 장면들이죠. 바로 이제 문화대혁명 때의 그 모습입니다. 천안문 광장에 다들 모여서 오른손에는 모든 군중들이 붉은색 수첩 같은 거, 책자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모택동 어록이죠. 어록을 들고 모택동에 향해서 충성을 표시하고 사회주의의 어떤 그
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세우는 것을 동조하는 이런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일치된 손을 뻗고 손끝에 이런 책자를 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가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대규모의 군중들이 똑같은 자세로 손을 치켜들고 그 치켜든 그 손의 끝에는 모택동 어록을 들고 이렇게 그 지지하는 어떤 성원을 보내는 걸 보면 이들의 의지를 강하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군중들의 의지에 대해서 모택동은 바로 이렇게 오른손을 또 들어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답을 하는 그 모습과 그 지지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모두 손을 매개체로 해서 표현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손은 대단히 강한 인상들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런 그 모택동의 모습이 당시에는 전국 각지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정문 앞에, 공장에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 관공서의 입구, 모든 곳에 이 그 사회주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모택동의 동상이 조각이 되고, 그 조각은 아까 봤던 그 자유의 여신상처럼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고 있는 그런 것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한 예술의 그 전형으로 자리를 잡고 그 도시 경관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중국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죠. 옛날 소련이라든지 특히 우리 가까운 휴전선을 경계로 하고 있는 북한의 도시, 특히 평양이라든지 이런 도시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 풍경의 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봤던 그 원시인들의 동굴벽화에 손을 각인시키면서 자신의 존재 의지를 나타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장에 세워져 있는 그런 모택동의 동상입니다. 그 오른손, 치켜들은 오른손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면 그 손의 크기가 얼마만한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 얼굴보다 더 크게 과장되게 이제 표현을 해서 이 그 모택동의 사상이 손끝으로 전해 나오고, 그 손끝으로 전해 나온 것들이 모든 인민들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 손끝에서 나온다는 이런 말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손은 곧바로 통치력의 힘을 상징하고 인민들을 포용하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예술가들은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겠지만은 되게 권력과 어떤 독재가 이루어지는 이런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그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도 지금 이거는 좀 이것도 역시 생경한 거죠. 우리가 지금의 중국 생각하면 한참 그 시대가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연상할 수 있고, 이거 원래 칼라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사진이 없어 흑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개혁개방의 주창자였던 등소평의 얼굴이 그려진 홍보용 입간판입니다. 바로 중국의 홍콩과 선전하고의 그 경계선상에 세워져서 선전에서 홍콩을 향해서 그려졌던 그런 입간판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역시 등소평의 그 꼭 담은 입과 오른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그 욕망들, 야심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 그런 홍보용 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홍콩에 대한 그 중국의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포스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역시 이 손의 어떤 그 자세와 손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 등소평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실히 잘 전달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매개체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손의 역할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사진 작가가 찍은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을 해가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손은 다양한 목적을 향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감정의 어떤 그 도구로서 응용되기도 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일상적으로 어린애들이 즐겨하는 벽에 낙서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의 생각을 이 손을 통해서 벽면에다가 그 표현을 해내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은 우리가 점차 성인이 돼가면서 이성교제를 하는 과정에 그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는 그 중요한 매개체로서 손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맞잡음으로 해서 느껴지는 감정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제가 저같이 성당에 이제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성당에서 미사를 지낼 때, 주기도문을 읽을 때 좌우측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주기도문을 읽거나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손을 잡지 않고 있을 때하고 그 낯선 사람과 뭐 종교라는 하나의 공통점은 있지만 그 낯선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은 노래를 봉창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서로의 감정이 굉장히 잘 전달되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집사람하고 손을 잡고 간다든지 아이들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또는 제자들하고 손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많은 어떤 손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그 감정의 어떤 그 양상들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신체 일부를 내가 만짐으로 해서 그 체온을 통해서 손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그 의지를 전달받고 의식을 갖다가 이해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 몇몇 노인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새 모이를 주는 그 나이가 지긋한 그 노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이 손과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의자를 고치는 신기료의 어떤 그런 그 장인들의 손, 그다음에 또 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담배를 이렇게 빠는 그런 그 손. 각각 그 상황이 다르고 또 어떤 그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 있는 그 비둘기의 모이를 주는 이 노인의 그 손을 보면은 막 이제 그 새모이를 손에 짚고 던지려는 어떤 찰나의 순간이 잘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손을 매개체로 해서 이 동물과 어떤 교감을 갖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그 먹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는 이런 어떤 자세들을 보면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도 손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화가가 자기의 의지를 그 붓을 통해서 그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손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글로서 표현해내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통해서 이제 연주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또는 예술적 의지들을 분출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일찍부터 손에 주목을 하고 손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도 아주 좀 흥미로운 그 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 모자를 쓴 사람은 그 뒤에 배경으로 가설 덧집이 이렇게 그 비계목들이 되어 있는 것은 천안문 광장에 지금 세워져 있는 모택동 기념관을 짓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모택동 기념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국 각지의 소수민족들이 총동원이 돼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재료도 전국 각지에서 이제 조달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화인민의 어떤 단결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표상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군중들을 모아놓고 노무정자들을 모아놓고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일장 연설을 하는 어떤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의 그 모습에서도 이 불끈 주먹을 쥔 이 손이 그 자기의 말을 갖다 심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불끈 쥐고 뭐 강조를 하듯이 얘기하지 않고 차렷자세로 이렇게 해서 가만히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말의 표현과
그 목적은 대단히 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강한 어떤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손을 들고 주먹을 쥐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자기의 강한 메시지가 뭐가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소리는 없지만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읽혀집니다. 우리가 연설을 한다, 뭐 어떤 그 강연을 한다 할 때 무슨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 손의 자세들이 되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장 애매한 처리가 이 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뒷짐을 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각각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또는 표현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이 그 청중을 대하는 어떤 그 자세에 의해서 손의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읽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팔을 하나 그 끼고 또 뭐 턱을 만지면서 얘기를 한다든 이런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그것은 자기가 그 표현하는 말의 정도와 어떤 내용과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있는 장면은 등소평이 아니라 그 주은내의 모습이죠. 주은내의 모습. 중국 인민의 아버지라고 일컬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그런 정치가이고, 모택동이 존재하게 되는 어떤 그 이유를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학을 할 때 모택동, 이 주은내 어록이라든지 서신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미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특히 문화대혁명 때 자금성이 파괴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주은내의 공이 아주 굉장히 크죠. 뭐 여러분이 자세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그 홍위병들의 진입을 막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V자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 장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장면은 미국하고 이제 외교 담판을 짓는 장면 중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V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요새도 이제 카톡이나 뭐 이런 사진을 찍거나 뭐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할 때 여러분들 뭐 셀카로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 되게 이제 V자를 이렇게 하면서 찍는 게 많은데, 그거는 뭐 좋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V는 승리죠. 미국하고의 외교에서 자신감을 갖다가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약간 섬찟한 그런 그림이긴 하지만 뒤에 그 포스터와 앞에 사람의 어떤 그 손가락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당시의 어떤 그 호소력들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뒤에 있는 그 포스터에 손을 활짝 펴고 앞으로 내미는 이런 거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전달돼서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이제 희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지루한 감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손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두 그림은, 두 사람은 그 문화대혁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화국봉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등소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그 주석과 그 밑에 단계의 사람의 어떤 자세가 잘 표현이 되어 있죠. 등소평은 손을 밑으로, 탁자 밑으로 내려보내 있고, 연설문을 읽는 그 화국봉은 두 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동등한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손을 굳이 밑으로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위에 올려놓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어떤 위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도 손이라는 것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모택동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안을 만들어서 모형들을 여러 개 놓고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더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제 토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의 그 탁자 위에 올려진 그 손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이 두 개의 어떤 그 장면들은 손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 위계 질서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도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도교수나 아니면 무슨 뭐 총장님을 만나거나 이런다 할 때 뒷짐지고 가서 서 있는 사람은 없죠. 대개는 손을 그 앞으로 모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표현하는 어떤 방식들을 다 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의 자세를 통해서 그 사람들 사회의 어떤 조직 관계라든지 상하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위계 질서라든지 하는 것들이 또 하나 전달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장면도 있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지만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도 변모가 됐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오른쪽에 성조기를 들고 있죠. 횃불을 들고 있는 세계의 자유를 비추는 횃불이 아니라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 여신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끝에 있는 매개물이 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바가 달라지는 거죠. 우선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우리는 느껴지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역시 금융기관의 홍보 포스터입니다. 우리가 아담 스미드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경제 논리로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손을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이제 주로 손을 통해서 손이 만지기 때문에 동전을 튕기는 이런 어떤 모습에서 손의 어떤 경제력하고 결부되어 있음을, 손이 경제하고 결부되어 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목적을 향해서 손이 매개체로 이렇게 사용되는 예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인식에 기반에 두고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날은 여러분들의 손은 자는 시간 빼놓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 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은 이와 같은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새는 걸어다니면서도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하면서 계속 그 위에서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 시간을 대부분 컴퓨터 안에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유학을 할 때 386 컴퓨터를 가지고 중국어 문장을 번역하는 그런 모습을 찍어놓은 겁니다. 단순한 이제 이 사람 지금의 손의 용도는 물론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도 다른 어떤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작업의 도구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이 두드리는 어떤 자판을 두드리는 몇 개의 손가락의 기능들이 이제 더 발달을 해감으로써 옛날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 이 손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미들을 상실하고 앞으로는 그 기능들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새로운 기능이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또 이 손이 대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적응해 나가는 과정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장면들은 여러분한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좀 더 시선을 돌려서 좀 건축적으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들한테는 손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손으로 설계를 하고 스케치를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들을 도면을 그리는데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몇 사람의 어떤 유명한 건축가들의 손의 모습입니다. 아돌프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객인지 아니면 어떤 연인인지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을 일련의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몇 컷이 더 있는데 일단 2장만 여기에 적어 물려놨습니다. 이제 손의 자세를 통해서 이 사람과 뭔가 진지한 어떤 설득을 하는 어떤 대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제스처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몸짓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역을 하지만 몸짓의 주요한 부분은 아마 손의 동작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돌프 로스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거기 건축가 가우디와 칸딘스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고뇌하는 카톨릭 신자이기도 했었고 상그리다 파밀리에를 설계한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의 자화상입니다. 한 손은 머리에 이제 손을 대고 있고 한 손으로는 뭔가를 스케치하는 그런 고뇌하는 어떤 머릿속의 어떤 생각들을 이제 도면이나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내는 어떤 자신의 모습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두 개의 오른손과 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칸딘스키인데 칸딘스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그 사람의 그림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느껴지는 자세가 모습이 이미지가 이 칸딘스키의 이 사진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손의 어떤 자세 위치와 칸딘스키의 표정과 그 자세들은 칸딘스키의 예술 세계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미스 반데르로에의 모습입니다. 미스 반데르로에는 이 담배를 들고 있는 사진들이 시가를 들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컷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생각을 하는 것과 뭔가 대화를 하면서 손을 갖다가 이제 머리에 이렇게 대고 있는 이런 모습, 창가에서 이제 멀리를 조망하면서 있는 이런 모습에서 예술가들 또 건축가들의 어떤 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뭐 아주 존경하는 그런 건축가 중에 하나죠. 저 개인적으로. 근데 알바 알토의 젊은 시절과 나이 든 시절의 그 손의 모습입니다. 이 알토의 손을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예술적인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손에 대한 몇 가지 유형을 제가 설명을 할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이 알토의 이 손이야말로 예술가의 전형적인 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나이든 모습의 이 손에서 그런 풍모가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이제 건축가의 손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유던정이라고 중국에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 남경의 동남대학의 건축가를 만든 그런 분이죠.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이 장면은 문화대혁명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배식하는 그런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유명한 건축 역사학자이자 이제 건축가이기도 한 유던정이라는 사람, 중국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죠. 북쪽에 청와대학의 양사성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남쪽 동남대학에는 당시는 뭐 중앙대학 또는 남경공학원이라고도 이제 불렀는데 그 동남대학의 이제 유던정,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남과 북쪽에 각각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했던 사람인데 그 유명한 학자도 문화대혁명 때는 이렇게 밥을 급식하는 손으로 전락이 돼버린 거죠. 상황에 따라서 손은 정말 그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린 이런 경우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동준이라고 이 양반도 역시 동남대학의 전신인 남경공학원에 이제 재직을 했던 사람이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원림에 대한 그 글을 많이 썼고 이 사람도 이제 이 어떤 뭔가를 집필하는 이런 그 학자의 모습이 이 손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유던정의 모습과 이 동준의 이 손의 자세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 손의 기능이 이렇게까지 천차만별로 전환이 되는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중국 청와대학의 유명한 건축가인 청와대학의 교수였던 그 양사성이라는 사람과 임희움입니다. 임희움은 그 양사성의 부인입니다. 두 사람 다 같이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돌아왔죠. 임희움은 임장선이라고 하는 중국의 강시 유명한 그 외교관의 그 자제였고 양사성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양계초라는 대문호의 대학자의 이제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 사람들의 손의 모습을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중국 건축사라는 책을 이제 집필하는 그런 모습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학생하고 어떤 토론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임희음이 현장에 이제 답사를 가서 그 스케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진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손들은 정말 학자의 손이고 예술가의 손이고 연구자의 손이라는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양상들을 우리는 손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한 건축가였던 고 김중업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스케치 도면을 그리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뭔가를 집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분의 작품이나 작업한 결과들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많은 건축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안양에 이분의 기념관이 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방문해서 김중업 선생님의 그 일생의 어떤 작업을 한번 일별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지우개와 그 연필, 삼각자, 밑에 도면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 물론 흑백 사진이긴 하지만은 시커멓게 되어 있는 그 예술가의 손, 건축가의 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는 그 건축가들이 이렇게 지우개를 가지고 이제 선에 연필가루를 묻혀가면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의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정말 진정한 어떤 작업을 하는 손들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어떤 여지가 남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우리 국내 유명한 건축가이기도 한 우경국 선생님의 손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보면서 아, 건축가의 손은 바로 이런 거로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말 신사에 악수하는 깨끗한 어떤 그 고귀한 그런 어떤 신분의 그런 손이 아니라 정말 작업하는 손, 일하는 손, 어떤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될 고태경 선생님의 손하고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 좀 전에 나왔던 김종호 선생님도 가서 이제 일을 했던 르꼬르비지에의 모습입니다. 르꼬르비지에는 그 많은 사진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뭔가를 들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그 스케치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르꼬르비지에는 그 자신이 썼던 그 수첩도 영인이 돼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이렇게 이제 뭐 많은 그 유물들을 유품들을 남겼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량의 스케치와 어떤 메모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분을 연구하는데 이제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제 뭔가 메모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에서는 자기이 발명한 그 모듈라를 이제 그려가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손에는 뭐 메모지를 이제 들고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런 그 르꼬르비지의 다양한 손의 제스처와 작업하는 어떤 자세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르꼬르비지에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인체 배꼽, 머리끝, 들어올린 손끝에서 그 기본 단위의 이론을 정립해서 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일련의 황금비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전축에 이제 응용함으로써 오늘날의 이제 시각 디자인에서 공간 비율에 이제 응용하고 그걸 모듈라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듈라의 그림을 보면 맨 끝에 손이 이렇게 이제 그 올라가 있죠. 여기서 이제 왼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왼손이 올라갔는데 왼손은 엄지손가락과 나머지가 이제 뭉쳐 있는 것으로 간략화돼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체의 어떤 비례의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서 손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들은 바로 이거죠. 인도 유명한 찬디가르는 이제 르꼬르비지의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기도 할 건데 저도 물론 이 찬디가르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책을 본 적도 있지만은 이 핸드 오브 유니티라고 하는 이 조각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주목을 저는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손이라는 주제로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찬디가르에 있는 르꼬르비지의 조각 가운데 오픈핸드 혹은 가까이 오지오 마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한 이 핸드 오브 유니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죠. 손이죠. 손바닥입니다.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세 개를 똑바로 세워놓고 새끼손가락을 좀 더 뭉툭하게 이제 표현을 해서 펼쳐진 그런 손의 모습입니다. 원래 기능은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풍향계의 역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 그 상징된 의도 같은 경우는 창조된 부를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분배하겠다라는 어떤 분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분배를 하는 거죠. 나눠주는 게 손이기 때문에 이 손의 어떤 그 의미를 강하게 이렇게 의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경제를 얘기할 때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손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손을 이제 매개체로 한 역시 부의 분배 역시 움켜 잡는 것도 그거고 나누어 주는 것도 그 손이죠. 손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 사회의 많은 조직 구조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에 다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실들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낼 수 없는 풍향계를 만드는데 손을 가지고 한다. 이건 정말 굉장히 독창적인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 이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상징성들을 추적해 보면 르꼬르비지에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어떤 창조력과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이 이 동아시아 건축사를 연구하는 사람조차도
르꼬르비제의 많은 생각들은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학교의 정동욱 교수님이나 남성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풍향계에서부터 어떤 선전 포스터에서 조각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손은 하나의 어떤 주제로서 등장을 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척이라고 하는 단어 다 아시죠? 척이라고 하는 거 무슨 한 1척, 2척, 뭐 3척 길이를 재는 그런 단위입니다. 이 척이라는 단위가 나타나게 된 것도 살펴보게 되면은 중국 도량형의 어떤 역사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길이 단위로 등장하는 한자라고 하는 척이라는 건 한자를 말하는 거죠. 한자라는 단위는 원래 한 뼘에서 이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자라는 뜻을 나타내는 척이라는 글자 밑에 있는 그 그림처럼 이렇게 그 표현되어 있는 이것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글자 상형 문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바닥이 아래로 양손가락이 잔뜩 벌어진 모습을 나타낸 그것이 바로 이 척이라는 글자의 이제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오 왕원해에 보면은 무릇 손가락으로 치를 알고 손으로 척을 알며 팔꿈치로 시임을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특정 부위들을 가지고 기준이 되는 어떤 그 치수나 무게나 뭐 이런 어떤 도량형의 단위로 사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장 우리들한테 익숙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가장 그 신체의 어떤 그 비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일관성들을 이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도량형의 어떤 단위로 삼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척이라는 단어는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죠. 이 손의 어떤 그 길이 이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 측량을 할 때 쓰는 단위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치는 약 2.54cm, 1피트는 12인치로 30.48이 되고 1야드는 3피트로 91.44cm가 됩니다. 인치라는 단어는 로마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의 가장 넓은 폭, 엄지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엔타시스 형태로 되어 있죠. 사실 엔타시스도 이 손에도 그런 배흘림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흘림이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 넓은 폭 이거를 언치아라고 부른 데서 이제 유래된 것이고 1피트는 발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손가락의 한 단위 그 크기가 하나의 기준이 돼서 이제 서양에서 인치라는 것에 이제 근원이 된 거하고 이 손가락을 벌린 거에서 한 뼘 그 벌린 거를 가지고 동양에서 길이로 삼은 것은 이 손이라는 것이 매개가 됐다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체에서도 그 치수의 기준이 될 정도로 사용이 된 걸 보면은 손 발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는데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그 규빗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여러 가지 그 단위가 있는데 뭐 구약 시대에도 이제 길이의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인치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고 규빗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길이 측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규빗이라고 이제 보통 그 신약 시대 길이 단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규빗은 보통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이제 꼭대기에 있죠. 가운데 손가락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삼았다. 그래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길이는 2000 규빗 이내의 거리였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규빗이라는 이런 중요한 어떤 길이의 단위도 팔꿈치에서 손을 경계로 해서 손끝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측량의 단위, 뭐 조각 예술, 종교적인 어떤 상징물,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그 내용들, 뭐 사회 곳곳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손이 사회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 모두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이런 손이라는 주제를 건축과 결부지어서 생각을 하고 예술 작품과 결부지어 생각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은 바로 이 그 고태경 선생님을 만나면서였습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 1996년도에 외국인 기숙사에 제가 이제 그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뭐 기억하는 거로는 한국의 그 대목수 목수들 중에서는 목수 일하시는 목수 장인 그러니까 목조 건축을 짓는 장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오신 분이 아닌가. 이 연세가 많은 분이 중국 건축을 이해하고자 오신 겁니다. 자금성을 이제 하고 뭐 여러 군데 이제 답사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였던 그 김영성 씨가 이제 함께 왔습니다. 고태경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목조 건축 장인 중에 한 사람이시죠. 그리고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했었고 주로 전라남도 그 부안 쪽에서 활약을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문화재들에 대한 보수 작업에 참여도 하셨고 그 제자들도 많이 길러내신 그런 아주 그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숙사에서 이제 만나 뵙고 숙소를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요 기념사진을 하나 찍어 드리는 순간 이분이 내 손을 보면서 제가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순이 이렇게 악수를 이제 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 손이 그 제대로 이렇게 매끈한 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터지고 닳고 꿰매고 손톱은 뜯겨나가고 그야말로 장인의 손이더라고요. 그거와 상대적으로 저도 고건축을 하는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고 건축을 한다는 사람인데 제 손과 비교를 해보니까 천차만별의 그 거리감을 갖고 굉장히 큰 거리감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매끈하고 뭐 군살도 별로 없고 이런 어떤 컴퓨터에 자판이나 두드리고 뭐 좀 힘들게 한다는 게 뭐 실측이나 몇 번 가서 뭐 좌나되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수고를 했던 손이지만 이분의 손이야말로 정말 건축가의 손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우경국 선생님을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바로 건축가의 손이고 이게 장인의 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여기까지의 우리 오기까지 이분이 겪었던 그 수많은 어떤 세월의 인고의 어떤 노력들이 한 순간에 그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이런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아쉽게도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손이 과연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 손을 보면은 대개 이제 장인들 손, 대목수들이나 어떤 목수 전통 건축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런 분들이 많죠. 손가락 마디 하나 없는 거는 뭐 보통 일상적인 상황들이고 힘들고 거친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도 이제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모택동 기념관에 뭐 같은 그다음에 그 자유여신상 뭐 이런 거 다 연상하고 그런 것들인데 한양대 전신인 동아공과학원의 설립자인 김현준 박사의 동상이 신봉관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조각가는 저도 이제 오른손 가운데도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이네요.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만약에 이게 주먹을 쥐었다면 아마 또 다른 느낌이었을 겁니다. 차렷 자세는 역시 또 다른 느낌이었을 거고 손을 하나 이렇게 펼치면서 한양대 어떤 교학 정신, 애지 실천, 소위 말하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에 의지를 이제 이 손을 들어서 표방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님의 의지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동상으로서 대개의 동상들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손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살펴봤던 많은 분야의 또 다양한 직업군을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의 손들을 봤는데 손의 종류는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손, 실제적인 손,
예술적인 손, 활동적인 손, 철학적인 손, 공상적인 손, 잡종형의 손. 아마 전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잡종형의 손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알토의 손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알토를 만나보진 않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보면 예술가적인 손이 아주 명확히 잘 드러나는 두껍고 부드러우면서 원추형의 어떤 손의 형상이 그 아까 사진에 알토 사진에 잘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손을 보면서 내 손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원시적인 손인가, 일체적인 손인가, 예술가적인 손인가, 철학적인 손인가? 저는 감히 잡종형의 손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의 명칭은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지, 집게, 가운데, 약지, 새끼손가락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현대 영어에서 쓰는 것과 그와 유사한 언어들, 그다음에 앵글로색슨의 라틴어로서의 어떤 이런 언어들이 각각 다르게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것은 약지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도 메디신 핑거다 해서 그 약과 관련된 어떤 이런 것은 상당히 놀라운 어떤 어원에 대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손에 표출되는 어떤 길이 단위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일정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동서양이 물론 크게 다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공유되는 어떤 지식 체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강원 씨가 쓴 오른손과 왼손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강원 선생님은 상징에 대한 책들과 민속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되게 보면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은 긍정과 부정의 측면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른손은 다 긍정적인 측면이고 왼손은 부정적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방향을 갖다 얘기할 때는 사실 왼쪽은 남쪽을 바라다보고 섰을 때 왼쪽은 항상 중요한 곳이죠.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은 곳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왼쪽에 비해서 낮은 지위를 나타내죠. 우리가 경복궁 같은 데를 일어나면 경복궁 근정전에서 남쪽을 향해서 바라다 봤을 때 왼쪽, 소위 말하는 동쪽이죠. 동쪽 편은 문관들이 배치가 되고 오른쪽, 소위 말하는 서쪽 편은 무관들이 배치가 돼서 동쪽의 비계가 서쪽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동서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 그 방향성들을 따진다면 실질적으로는 왼쪽 방향이 훨씬 더 왼손 방향이 더 중요한 쪽이고 오른손 방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방향을 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손 자체의 어떤 의미를 본다면 오른손과 왼손은 이와 같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본다면 오른손 같은 경우는 강함, 성스러움, 행복, 아름다움, 정당한, 정확한, 고든, 직각의, 적절한 등등 해가지고 주식 인수권 이런 것까지도 오른손에 이제 상징으로 쓰여지는 모양입니다. 왼손 같은 경우는 애매하고 무시되고 구닥다리고 불길하고 신분에 맞지 않는 이런 어떤 상징들을 담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손에 관한 흥미로운 저서들을 여러분이 참고로 더 읽어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상보감은 그야말로 점치는 책이죠. 손을 보고 가지고 이제 손금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점치는 그런 책이고 손의 신비라는 책도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 좀 전에 얘기했던 주광원 선생님이 쓰신 이 책도 아주 좀 흥미로운 책이고 손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측면으로 한번 손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또는 직업에 대한 거 또는 예술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측면의 몇 가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들의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종교의 의지를 표방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극명하게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장면은 이슬람 신자들의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란시스 교황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란시스 교황은 여러 가지 많은
특이한 그 교황으로서 이 기존의 교황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소탈한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황님 중에 한 분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방문을 하셨고, 저도 광화문에서 행사를 할 때 그 현장에 가서 그 미사를 함께 봉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교황의 어떤 종교인의 이 구도자의 어떤 모습, 두 손과 그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이분의 간절한 어떤 그 염원이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손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뭐 기적도 하나 일어나서 이제 그 뉴스로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응고돼 있던 그 피 성혈이 이렇게 이제 그 풀려가지고 뭐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종교적인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강한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황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손의 그 의미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망명객 달라이 라마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달라이 라마도 역시 오랜 기간 망명 정부를 이끌고 오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포용력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구도 생활을 하는 우리 인류의 사표가 되는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이 합장한 좀 전에 봤던 교황님의 이 두 손을 모은 모습과 달라이 라마의 기도하는 이 모습, 또 티벳의 오체투지하는 이 간절한 신자들의 염원들,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의미를 극명하게 잘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티벳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이 자세는 생활이죠. 이건 어떤 특별한 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이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하루의 삶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런 분들의 어떤 간절한 이런 염원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조금의 그 반성의 어떤 여지들을 남겨놓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손을 모은 합장한 모습에서 공통된 우리의 어떤 인간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제 메카를 향해서 이슬람 사원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이슬람 사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안에는 이제 신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못 보지만, 이슬람 신자들은 이렇게 이제 좀 깨끗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되게 이제 그 손 씻는 데가 다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 이슬람교를 청진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청진교라는 말 뜻에는 깨끗하고 정결한 어떤 그런 진정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장소,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간절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이제 보면은 불교의 중요한 어떤 불상들이 여러 가지도 이제 모셔져 있는데, 앞에서도 미륵반가 사유상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보여줬지만은, 절에 가면은 항상 그 불당 안에는 여러 가지 불상들이 안치가 되어 있고, 불상들의 그 각각의 명칭들은 소위 말하는 이 손의 어떤 그 자세에 따라서 다르게 각기 부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약사불, 각각 다른 수인을 하고 추구하는 바들이 또 보여주는 바가 이제 손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밑에 보면 몇 가지 선정인이니, 항마촉지인이니, 그다음에 견법인이니, 또는 쉬무웨인이니, 뭐 직권인이니 하는 여러 가지 명칭들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선정인 같은 이런 거는 결과부 상태로 참선을 하는 거죠. 선정에 든 것을 상징하는 손자세가 이렇게, 우리가 참선할 때도 보통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고 하는데, 이런 어떤 수인, 손의 어떤 형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바들을 이렇게 달리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륜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깨달음 얻은 뒤 비구와 중생들에게 최초로 설법을 할 때 그 수입니다. 중세라고 글자가 하나 오자가 났는데 중생들입니다. 그다음에 직권인 같은 거는
그 하나라는 걸 나타내죠. 중생과 부처, 미혹함과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된 어떤 상태로 그 표현을 해서 각각 다른 그 손의 자세가 전달하는 의미들 또는 어떤 그 추구하는 바들을 이렇게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몇 가지의 기도들이 보여졌지만, 기도하는 자세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우리 전통 시대의 어머니들은 그 산천, 자연에 대한 어떤 숭배하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화수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 한 바가지를 떠놓고 간절히 자기의 소망, 자식 내지는 가족들을 어떤 평안을 구하는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이렇게 부뚜막 위에 올라가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밤에 뒷뜰에 가서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죠. 또 장독대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우리가 순진 부부, 뭐 청정 부부의 어떤 그런 감정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종교적인 어떤 신념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들도 모두 이 두 손을 모은 어떤 그 형태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손들의 어떤 이런 역할 내지는 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징성들 때문에 건축에서도 이 손이 닿는 부분들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실외로 가고 실외에서 실내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축조한 인위적인 건축 공간이라는 곳에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이죠, 문. 그래서 문에는 상당히 많은 장식물과 상징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북경 자금성에 있는 그 문의 한 모습입니다. 문정이라는 말과 포수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문정이라는 것은 요 동그랗게 생긴 요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포수는 바로 이거를 뜻합니다. 포수는 마치 이제 용처럼 생겼는데 또 사자처럼도 생겼다는 말도 있지만 용의 한 자식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문고리에 이렇게 장식으로 쓰이죠. 그래서 문고리를 잡는, 손을 잡는 곳에 이제 쓰이게 되고, 문이라는 곳에 사람이 처음 이제 접촉하는 그 부분이 문고리 부분이죠. 문고리. 문고리에 그 많은 장식과 상징들이 이렇게 부여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여기서 이제 본다면은 이 문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줄에 9개씩 9줄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판에 보통 이제 81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황제의 그 문을 지칭하는 그런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980. 그래서 9라고 하는 숫자는 5이라는 숫자와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이제 그 구오지존이라는 의미로 황제의 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라는 것은 최대 양수죠. 극양수죠. 그래서 그 황제와 관련된 많은 시설들의 숫자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에서도 9, 81에서 한 판에 81개의 문정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포수가 이제 사용된 예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포수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직접 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밀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그 손잡이가 해당되는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접촉하는 그 부분, 안과 밖을 지나가기 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져야 되는 이런 장소에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 그 장식물들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손이 닿는 그 부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를 상징하는 것 중에 보면은 그 자금성에는 이런 사자상들이 항상 이제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태상들이 광화문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래서 뭐 화마를 막아주고, 그다음에 선과 악을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정갈하게 해서 궁궐안이 청정부구의 지역이 되게 한다는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사자가 암수 한 마리가 쌍으로 배치가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건천궁 앞에 있는 그 침전 앞에 놓여진 그 사자상입니다. 청동제에 금문 입힌 그런 사자죠. 사자는 항상 한 쌍이 이제 배치가 되는데 그 동쪽 편, 남쪽을 향해서 봤을 때 왼쪽 편이죠. 왼쪽 편에는 숫사자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암사자가 배치가 되죠. 서쪽 편에는 암사자, 동쪽 편에는 숫사자가 이렇게 배치가 돼서 암수가 쌍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암수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이 사자가 만지고 있는 도구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수구라고 하는 이런 수를 놓은 공을 만지고 있고, 또 하나는 새끼 사자를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자가 이제 쌍으로 놓임으로써 황제의 어떤 들어가는 공간을 상징하는 입구를 지키는 것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 사자의 손, 이걸 우리가 손이라고 할지 발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자의 이 손 밑에 새끼 사자와 공을 이렇게 이제 어루만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자의 모습이죠. 시우추 수구라고 하는 그런 공을 이제 만지고 있는데, 이건 그 천하를 갖다 이제 지배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 발톱 밑에 천하를 갖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황제의 권위를 이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새끼 사자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마치 새끼 사자를 뭐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끼 사자를 어루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새끼 사자는 결국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다산을 상징하는 암사자, 천하의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사자, 이 두 사자가 항상 그 황제에 관련된 그 문 앞에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동감 있게 이제 조각이 되어 있고 아주 그 사자의 용맹성들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 그 발, 손, 뭐 여기서는 손, 이것도 사자의 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손을 매개체로 해서 상징물들을 이제 전달하는, 상징물들이 뜻하는 바를 표방하는 이런 그 조각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로 와서 보면 양산 신흥사의 국사당에 있는 그 둔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이 만지는 그 부분, 자물쇠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죠. 거기에 이렇게 그 거북이를 조각해서 장수, 무병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빗장과 관련해서 사람이 이제 손으로 만지는 그 문고리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관련돼서 그 안수동 블로그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움의 빗장이라는 이런 시간인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잊고 살리라. 애끓여온 날들이 스물스물 빗장 틈새를 비집고 나옵니다. 보고 싶다. 고백하지 않으면 폭탄처럼 터질 것 같고, 말하려 하니 아문 상처가 욱신거려 천둥 번개만 쳐대는 가슴에 걸어둔 빗장입니다. 비 내리는 탓을 핑계로 바지자락에 튕기는 망설임까지 단단히 묶고는 그대에게로 달려가는 것은 마음일 뿐, 목마른 그리움이란 떠난 사람에게 상처만 덧낼 일이기에 빗장만 열었다 닫았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그리움입니다. 빗장의 그 비유를 해서 빗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끝에 뒤에 나오는 그 그리움의 어떤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죠. 빗장만 열었다 닫았다 한다. 그러니까 문고리만 잡고 있는 거죠. 문고리만 잡고 손을 가지고, 그러면서 문고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들어올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이런 시에서도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손이 접촉하는 그런 부위들에 해당되는 건축 요소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찾아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쇠떼박물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쇠떼박물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숭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서는 뭐 멀지 않은 곳이죠. 해화동역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면 바로 셋대박물관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보면은 일상적인 어떤 여유가 이제 많이 없기도 하지만은 전시회나 박물관, 미술관 가는 거에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많이 나아졌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건축학 학생들도 보면은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전시회 이런 거를 참 많이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박물관, 미술관들이 생기고 다양한 전시들이 지금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가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 사진을 뒤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현장에 가서 그걸 체험하고 목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항상 학생들에게 이 전시장을 좀 많이 가봐라, 그리고 박물관에 좀 가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쇠대박물관을 왜 또 얘기하느냐 하면, 쇠대박물관은 물론 쇠붙이를 주로 전시하는 그런 수집한 곳이죠. 여기에 이제 가보면은 사람이 손이 이제 접촉하는 그 부위에 있었던 많은 장식물들이 여기에 그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이제 뭐 가구라든지 문고리라든지 열쇠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죠. 다 사람이 손으로 접촉을 해서 열고 닫고 뭐 어떤 장식을 하고 뭐 이러는 부분들인데, 그런 어떤 것들이 여기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집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전시가 잘 되고 있는 좋은 박물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도구에 관련된 걸 얘기할 때 일본의 다케나카 도구관, 대공 도구관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 쇠대박물관도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나라의 박물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가면은 이렇게 이제 전시장이 꾸며져 있고요. 여기 보이면 아까 이제 문에 장식되어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장식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뭘까요? 이거는 어떤 다양한 형태들의 쇠붙이들이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장롱이라든지 이런데, 또는 문 같은 거를 이제 잠궜던 자물쇠죠. 옛날 전통 자물쇠들입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쓰였을 텐데, 역시 이것도 이제 사람이 여닫고 하는 것의 기능을 갖다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또 이런 공간에 들어올 때, 또는 가구의 내부 공간을 우리가 이제 뭘 꺼낼 때 처음으로 접촉하는 그 부위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열쇠통, 자물통들이죠. 자물통들도 역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또 다양한 문양들도 또 장식이 되어 있고, 또 한 곳은 진주 문화원에도 그런 것들이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진주 가는 것들이 이제 가까운 길은 아닌데 남강변에 있습니다. 진주 남강변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진주 남강 하면은 이제 많이 떠오르는 게 논개와 논개가 같이 외장을 이제 안고 떨어져서 이제 갔던 의암이라는 그런 바위가 있죠. 의암과 논개도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은, 진주 문화원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장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장석은 가구의 장식품으로 썼던 그런 물건들입니다. 가구도 역시 사람이 실내 공간에 두면서 계속 손으로 만지고 뭐 여닫고 하는 그런 그 도구들 중에 하나죠. 그런 대상물 중에 하나인데, 이곳에도 역시 이렇게 다양한 그 장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가구에 썼던 그 장석들입니다. 뭐 사자 형상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학도 있고 박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징물들을 이용해서 사람이 손이 닿는 그곳에, 또는 그 가구의 접촉면들 뭐 이런 곳에 화려하게 장식을 했던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뭐 오늘날에 그 별로 재미없는 그런 그 손잡이들의 모습입니다. 앞서 봤던 그런 상징적 의미가 듬뿍 들어있는 그런 물건하고 달리, 오늘날에 우리 사람들이 처음으로 문에 접촉하는 그 손잡이 부분에 보면은 기능적이고 어떤 그 경제적이고 또 어떤 그 재질에 대한 어떤 그
효용성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표출돼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손에 만지는 감각이 어떠냐, 또 손으로 이제 여닫을 때 어떤 그런 기능적인 면들, 손으로 잡는 어떤 그 형태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 기술지향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 방식들이 오늘날의 이 손잡이 속에는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문에 있던 그런 상징성들은 점차 배제가 되고 그런 그 오늘날의 사회 세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잘 반영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또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이 강의실의 문도 역시 예외는 아니죠. 그런 부분으로 좀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이 닿는 접촉면, 또 그 당기는 어떤 방향들, 그다음에 그 재료에 대한 문제, 또 경제성, 뭐 이런, 그다음에 기능성, 뭐 이런 내구성 이런 것들에 치중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그 건축물과 손이 표현된 것을 몇 가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좀 모아봤습니다. 경동교회는 우리나라 유명한 그 김수근 선생님이 설계를 한 것이죠. 한양대에서도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장충동 들어가는 그 길목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건물이 교회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교회의 외관은 기도하는 그 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은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안에도 이제 그 노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돼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그 분위기들이 일반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외관에 보면은 이렇게 원래는 옥상에서도 이제 야외 그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현재는 옥상 부분은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가끔 와서 이제 견학을 오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는 대만의 건축가들이 여기를 또 특별히 그 탐방을 온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널리 알려진 건물인데, 하여튼 외관은 손가락 하나하나의 마디가 꺾여져 있는 이것에서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보다 더 극명하게 이제 손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안, 중국 서안의 신법문사라고 하는 그런 사찰입니다. 이 신법문사를 설계한 사람은 여러분이 그 잘 아는 초고층 빌딩 중에 하나인 타이베이 101이라는 건물을 설계한 대만의 유명한 건축가 이조원이라는 사람, 리주위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도 이제 뭐 같은 손을 이제 형상화한 것이고요. 이것도 불교 사찰의 이제 어떤 기도하는 어떤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몇 해 전에 중국에서는 이제 매년 최악의 건축물 10선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투표를 해서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몇 해 전에 이 신법문사는 그 최악의 건물로 이제 그 선정이 됐던 것 중에 하나죠. 아마 이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앞에서 본 거하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싱가포르의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건물인데, 이것도 역시 그 손가락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같은 손을 가지고 형상화를 했는데도 서로 다른 이런 접근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물론 손의 이미지들이 이제 그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 방식이 되겠지만은, 이런 형태로 그 표현되는데, 어떤 거는 최악의 건물로 이제 선정이 됐고, 어떤 거는 외국에서도 이제 유명하다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서울시청사가 최악의 건물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된 바가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써서 낸 거에 보면 뭐 서울시청사도 만만치 않은 어떤 비판의 어떤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건축가의 또 의도가 또 왜곡된 것도 있고,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어떤 건축물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렇게 그 반응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 한양대학교 건축과를 거의 설립하다시피 하신 초창기
건축과의 교수님이셨던 고 난파 박학재 선생님은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잠깐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지는 동해안의 경포대였고 과제는 유원지의 휴게소 계획인 것을 동해의 풍어와 그 수해라는 개념에서 오징어포의 형태로 구상한 학생이 있었다. 대지가 심산유곡이었다면 표범의 모피형을 닮아 다 함께한 휴게소 건축이 설계되어져야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난파박학재라는 그 세진사에서 나온 그 유고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에 보면은 그 설계하는 학생들 예술의 건축 창작에 대한 문제를 이제 쓰시면서 이런 글을 하나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극명하게 나와 있죠. 동해에다가 이제 만들어지는 경포대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학생의 발상은 동해에 잡히는 오징어다. 그래서 오징어 형상으로 휴게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안을 냈던 거죠. 이걸 보고 박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그럼 그 대지가 심산계곡이었다면 표범의 어떤 형태를 한 모피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의 어떤 조형에 대한 창작의 그 원천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극명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박학재 선생님은 건축 철학으로서의 의장론이라는 책도 쓰셨고 서양건축사 정론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작을 2개를 내셨습니다. 2개의 어떤 철학이라는 문제와 역사라는 문제를 건축 창작에 가장 근저에서 탐구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박학재 선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분 그 문화에 들어가게 돼서 물론 오랜 기간을 같이 선생님을 모시고 있지 못했지만 불과 2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선생님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것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건축 창작, 건축 설계에 대한 그 근저의 역사와 이론, 그다음에 철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쓰신 그 건축 그 서양건축사 정론이라는 책을 쓰시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문화생들한테 이제 하나씩 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글귀를 그 책자에 써주셨습니다. 보다 더 큰 학문의 바다에 나갈 한동수 군에게 동고동락을 하여 이룬 이 자서를 좀, 이 책을 좀이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저한테 학태라고 하는 단어, 학문의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유학을 가면서 그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아, 이분이 저한테 기대한 거는 보다 더 넓은 세계를 체험해보라라는 역사 이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연구실에 계셨던 선후배들한테 그 주신 책들은 다 각각 그 사람에 해당되는 글을 따로따로 다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건축가가 되라고 써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교수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써주시고 각각 나름대로 평가를 달리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글은 앞뒤 글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단적인 예로 이런 예를 하나 들으시면서 이 창작이라는 거 앞에서 봤던 신문문사, 경동교회, 그다음에 그 싱가포르의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이라는 같은 손이라는 주제, 우리가 손에 대해서 굉장히 앞에서 많은 어떤 이미지들과 상징성과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을 봐왔지만은 그런 것이 건축으로 표현이 될 때, 조형으로 하나의 어떤 표현이 돼서 공간의 기능을 담을 때 표현돼 나오는 것이 과연 어떤 형상이 정말 창작의 의지와 어떤 철학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선생님의 말이 저희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글과 더불어서 하나를 더 거기에 써놓으신 게 있었습니다. 사실 박학재 선생님은 이제 김수근 씨를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를 했던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글도 굉장히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아주 청년 건축가로서의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하신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글이었습니다. 앞에 그 표범의 그 얘기와 오징어 얘기를 하시면서 또 하나 예를 든 게 워커힐의 힐탑바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힐탑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한국전쟁에 참여를 했던 워커라 장군의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미군 휴양 시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전부 이제 휴가를 받으면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그 외화를 좀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아차산 쪽에다가 지금 광진구 쪽에다 호텔을 하나, 이 미국 휴양시설을 만든 것이 오늘날의 워커힐 호텔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워커 장군을 기념하는 이런 힐탑바라고 하는 거를 하나 이제 만들었죠. 조형성이 있는 건축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워커힐 피자 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힐탑바라고 부르지 않고 피자 힐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피자 파는 가게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품을 보시면서 이 작품의 기본적인 모티브는 워커 장군의 그 워커 W자입니다. 그래서 이 W자를 기본으로 해서 이 작품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그렇다면 이 장군의 이름이 넬슨이었다면 N자가 모두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졌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작, 조형의 창작의 어떤 설계 작품의 조형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단순한 어떤 발상들이 적용돼서 그 표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는 건축가의 내면에 축적되어 있는 역사관과 그다음에 철학과 뭐 이런 것들이 분출돼서 나와야지, 그런 그 단순 논리의 대응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면은 이것은 예술 작품으로서의 건축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강하게 표방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탑바를 지금 저희 집이 또 이제 이 광장동 부분이기 때문에 가끔 올라가 보면은 이 박 선생님이 하신 이 말이 이제 떠오르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작업에 임하는 자세들에서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런 말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음흉한 겸손보다는 솔직한 교만이 훌륭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앞에서 어떤 주종의 관계라든지 어떤 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으면서 앞에서 마지못해 그 사람한테 호응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이런 어떤 용기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 또 지루한 어떤 건축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체 일부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그런 어떤 작은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건축의 창작을 할 때 어떤 관념들,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또 어떤 학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일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커다란 교훈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뒤에서 얘기한 박학재 선생님의 두 가지 이야기, 하나의 사례, 창작에 대한 사례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방향, 이 두 가지는 우리 한양대학 건축가가 가져야 될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한양대 건축가가 처해 있는 많은 위기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한양대학교 건축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하나의 전통 있는 건축가의 교육 중심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얘기들이 귀감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시 벽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 창작의 구체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이 일련의 어떤 내용들은 비단 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팔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머리카락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신체의 어느 부분도 각각 다 그것을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은 다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목을 하고, 우리 몸이라는 건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 몸속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형상으로 실체로 드러난 것은 몸뚱아리라는 것이지만 이 안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머릿속에는 뭔가의 어떤 사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손끝으로 그것이 드러나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건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은 어느 순간순간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언행일치라는 이런 말을 이제 종종 하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일치될 것인가.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일치가 되는 것이 당연한 말입니다만 우리가 왕왕 보게 되면은 사언행일치가 안 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언행일치가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우리가 바라다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은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뿐인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사언행일치는 다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건축관을 가지고 올바른 사물관을 가지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라는 것에서는 다시 한번 깊은 개인의 성찰이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뭐 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는 종교인인 경우에도 있겠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자신을 바라다 볼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이번 학기에 한 번 정도는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강의 주제는 건축의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라든지 건축을 이해하는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좀 더 앞서 살았던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뜻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라는 이 과목에 이 손과 건축, 인간의 손과 건축이라는 주제를 넣게 된 것은 바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